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를 맞아서 양극화 해소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개혁과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가 야당과 전공의들이 불참한 가운데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일이 이번 주 금요일로 다가오면서 여야 여론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핵심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정부가 내년 초부터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KBS 조정인 기자와 함께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둘러싼 쟁점들 살펴보겠습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 비서관,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어제가 임기 반환점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점을 강조했는지 먼저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 및 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 전반기엔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민간주도 시장 경제로 경제 체질을 전환시켜 이 경제를 정상화시키고 그 틀을 갖추는 데 주력했다면, 임기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서민의 삶을 챙기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 기회를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 진정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 서민의 삶을 챙기겠다. 그다음에 뭐 정책을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 이건 4+1 개혁 말하는 것 같고요. 자, 윤석열 정부 전반기 돌아봤을 때 가장 아쉬운 부분과 잘한 부분 하나씩 찝어주세요. 신주호 부대변인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윤석열 정부의 지금 정권 지지율 자체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비판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정부가 행하려고 했었던 최소한의 얼개는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있었던 탈원전의 폐해를 극복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문재인 정권 때 무너졌었던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드높였다라는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서민들, 우리 각 가정에 굉장히 밀착되는 생활형 그 정책들도 많았습니다. 돌봄 교실이라던가 그 맞벌이 부부들을 향한 그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출산율도 반등할 수 있는 추세가 됐었고, 또 결혼도 다시 많이 하고 있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아쉬운 면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긍정적인 면들이 더 많고, 그것을 바탕으로 임기 후반부는 더더욱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그러한 임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성민 비서관님, 신주호 부대변인 말씀은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긍정적인 면도 많았다.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근데 저는 좀
아쉬운 점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정부가 강조했던 어떤 4대 개혁이라는 것도 지금은 국민들이 느끼셨을 때 그 4대 개혁이 효과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많고요. 어떤 공원 구호에 좀 그치고 있지 않나. 그 핵심에는 아무래도 이 4대 개혁이라는 게 내용도 촘촘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치적인 협조를 야당으로부터 얻어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서 노력하셨던 부분이 잘 보이지 않아서 어떤 이 4대 개혁이라는 것의 내용도 그리고 그것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미숙함이 많았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대통령실에서 계속 이 경제 정책이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상저하고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도 했었고 뭐 최근에도 이제 경제가 계속 뭐 좋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그렇지는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미 우리나라의 세수 펑크가 계속해서 몇 조씩 몇십 조씩 나고 있는 상황이고 부자 감세 기조 이런 부분들의 비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정부가 얘기하는 경제 정책을 뭐 잘하겠다 또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다 서민의 삶을 챙기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공허하게 많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동수 대표 여쭤보기 네. 전에 신조 부대변인 발언 중에 한밀 이게 이제 동맹이 아니라 한밀 동맹이라고 하셨는데 한밀 세 나라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한밀 협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바로 잡습니다. 이동수 대표님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일단 잘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그래도 이제 여러 사회적인 개혁에 있어서 의지를 보여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컨대 이제 연금 개혁 같은 경우에 지난 정부에서는 진짜 아예 말조차 꺼내지 않았던 사안이었고 의료 개혁 같은 경우도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유야무야 이제 좀 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의지를 보여준 점 자체는 저는 높게 평가하고 싶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이 보수 정당의 어떤 개혁의 시기가 있었는데 그 타이밍을 놓친 게 이제 가장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최근 몇 년간 이 보수 정당이 굉장히 이제 대북 노선이라든지 아니면 이념적으로 강경한 노선을 걸으면서 국민적인 외면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한 3, 4년 전쯤에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이나 뭐 이준석 대표나 방향을 좀 바꿔놓으려고 했었는데 윤 대통령 집권 후에 이제 어떤 내부적인 문제로 이런 것들이 좀 무산이 된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보수 정당의 세계적인 보수 정당의 흐름들을 보면은 이번에 트럼프 당선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레드넥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목 뒷부분이 빨갛게 탈 정도로 밖에서 일하는 그런 노동자들을 이제 보수 정당이 대변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좀 우리나라 보수 정당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좀 아쉽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동수 대표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이제 윤 대통령은 이제 4대 개혁 완수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대통령실이 막 트럼프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끝나서 네.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에 되게 이제 골몰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와중에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이런 불확실성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네. 하반기에 풀어야 할 과제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다른 나라들은 다 이제 트럼프 다시 재집권해가지고 우리가 뭐 산업을 어떻게 하느냐, 경제 방향을 어떻게 가느냐, 뭐 이런 대비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는 그런 논의가 너무 없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정부에서 이제 또 이런 뭐 산업이라든지 경제 분야에 이제 미칠 영향을 이제 좀 대비하기 위해서 회의체를 가동한다고 하는데 아직 막 표면적으로 막 나타난 성과나 이런 움직임은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 2기 대비해가지고 골프 연습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 골프 연습할 때가 아니라 이런 산업적인 변화, 경제적인 어떤 뭐 미국의 관세 뭐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성민 비서관님, 아무래도 이제 임기 후반기에 대통령이 개혁 얘기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앞으로 가면서. 저는 개혁이 입법 사항이 많잖아요. 네. 야당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그게 좀 추진이 되고 그 뭐 4대 개혁 중에 한 개라도 이렇게 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그 4대 개혁의 구체성도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좀 구체성이 있고 그리고 국민들의 호응을 얻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사실 야당도 아무리 이제 뭐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라도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어떤 4대 개혁에 대한 그 실체가 조금 모호한 면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 의료개혁 부분은 많이 구체화가 됐고 강조를 하시긴 하셨지만 여전히 이제 시행되는 과정에서 너무 부족함이 많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부의 어떤 준비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사실 정치적인 부분도 엄청 크죠. 내용뿐만 아니라 이게 여당
정부와 이제 야당의 관계도 좋지 않은데 지금 정부와 여당 안에서도 또 관계가 뭐 좀 삐걱거리는 면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정부와 야당의 관계는 더 최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재명 대표와의 그 전향적인 만남이라던가 대화라던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야당이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대통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사실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이게 단순히 이제 관계를 감정적으로 푸는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 정권의 그 동력이 지금 상실된 상태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얘기는 안 했지만 뭐 김건희 여사 문제라던가 명태균 게이트라던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진 거는 사실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어떤 윤 정부의 자본 자체가 지금 무너진 상태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정권을 움직일 수 있는 자본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이 정권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동력이 붙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시정하라라고 하는 야당을 향해서 일종의 좀 무리한 공격이다, 정치 선동이다 이렇게만 보고 있으니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야당은 계속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특검을 수용을 해라,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거 이제 특검 수사 팀장까지 했던 분께서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해서 뭐 반헌법적이다 아니면 수사까지 이루어졌는데 인권 유린이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이제 보호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성역을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는 이상 이게 야당과의 협치가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은 좀 의문입니다. 자, 지금 박성민 비서관께서는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어떤 대전환 성역을 좀 무너뜨려야지 야당과 협치가 가능하고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4대 개혁도 아마 잘 추진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신주호 부대변인 보시기에는 어쨌든 4대 개혁을 좀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뭐 정부 여당이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세요? 박성민 비서관님 말씀처럼 대화를 할 필요가 있죠. 충분히 야당이랑 논의하면서 특히 뭐 연금 개혁이라든가 이 4대 개혁은 지금 정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100년 대계와 관련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야당의 협조 그리고 야당과의 대화, 협상은 저는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과연 대화를 거부한 것이 정부와 여당이겠느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시각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특히 연금 개혁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그 국회의 그 연금 특위 그것들에 있어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정부가 공을 넘기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부에서도 여러 안들을 검토한 다음에 다시 재논의하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화 그 장에 나서지 않은 것은 민주당이었죠.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민주당이야말로 오히려 4대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 정부를 향해서 정치적인 공세를 펴면서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획득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의심이 전 존재한다고 봅니다. 오늘 뭐 여야 의정협의체가 사실상 야당이 빠진 여의정협의체로 지금 개문발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민주당이 진짜로 국민들의 삶을 걱정하고 문재인 정권 시절에 하지 못했었던 개혁안들에 동의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저는 민주당이 야말로 대화의 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정부가 손을 내밀지 않았다라는 것은 핑계이자 공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자, 관련되는 얘기 이어갈게요. 일단 그 여야 의정협의체 오늘 출범을 했습니다. 야당과 전공의단체 등이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개문발차. 일단 문 열고 출발한 셈입니다. 이번 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한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모두 발언 우선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갈등은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정부와 여당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진정한 해결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의료계는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변화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번 논의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일단은 테이블에 앉은 대한의학회장이 정부 여당의 성의 있는 태도를 이제 촉구를 했고요. 박성민 비서관님, 민주당이 협의체 참여 안 한 이유 뭐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사실 이 부분은 여야의정 협의체는 민주당이 먼저 제안하긴 했어요. 네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참여를 이번에 안 한 거는 일단 이 협의체를
만드는 건 좋은데 이게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만나서 뭐 다 같이 사진 한번 찍고 악수 한번 하는 걸로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현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죠. 근데 보면 참여 의료단체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이 의료 현장의 공백의 문제는 전공의들이 키를 사실상 쥐고 있는 거고 뭐 의협도 이번에 뭐 탄핵되는 뭐 그런 회장이 탄핵되는 일도 있었지만 어쨌든 의협이라는 이 단체도 들어오냐 마냐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본 건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제한적인 일부 의료단체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있는 어떤 대화나 협상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나왔어요. 이 민주당에서 박주민 의원이 하신 말씀인데 11일 오전 그러니까 오늘 8시에 모였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모인다는 공문을 뭐 어제 10일 오후 4시에 보냈다 민주당에게. 그러니까 사실상 뭐 오지 말라는 거 아니냐 이런 약간의 불쾌감도 표시를 했는데 어쨌든 이건 부차적인 것이고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참여 의료단체도 너무 제한적이고 그리고 의료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핵심 의제 중에 하나인 2025년 의대 정원 문제를 네. 테이블에 올릴 수 있을 만큼 여당이 정부를 설득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이동수 대표님.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야당 입장에서는 아니 뭐 실효성도 없고 당사자인 전공의들도 없고 의협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당에서는 그 두 주체는 아니지만 여하튼 대한의학회라든지 이런 데서 문은 열어놓고 일단 출발을 하면 좀 얘기 논의되는 걸 봐서 추후에 들어올 수 않겠느냐 뭐 이런 건데 뭐 양쪽 의견이 뭐 전혀 엉뚱한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얘기, 어떤 입장으로 조금 바꾼다면 전공이나 이쪽에서 좀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전공의들이 테이블에 앉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그래요? 이제 일단은 뭐 지금 박단 위원장이랑 그리고 이면택 전 의협 회장 같은 경우에 갈등을 굉장히 빚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둘이 이제 합의가 좀 안 된 부분도 네, 있었잖아요. 근데 이면택 전 회장 같은 경우에 물론 어제 탄핵이 되긴 했지만 박단 위원장이 오늘 이제 본인 소셜 미디어에 이런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는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는 하고 있다. 본인들은 일단 그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 개시 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길 요구한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내년도 의대 모집 어떤 그 뭐라고 해요 백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정부가 지금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합의의 여지가 있을까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정원을 다 정해놨는데 네. 만약에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인다면 막 100명 늘려놓은 학교들한테 한 20명이라도 뺀다면 그게 그 예를 들어서 정원을 생각하고 지원했던 부모들이 나중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근데 저는 말씀하신 그 약간의 조정을 하는 게 그래도 가장 좋은 어떤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그것도 정부 입장에서는 저는 위험이 있다고 보는 게 올해 이제 그 수능 이제 곧 치러지잖아요. 예. N수생, 그러니까 재수 이상의 N수생이 16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다들 이제 의대 정원 늘린다니까 이번이 기회다 해가지고 16만 명이나 이제 또 N수를 하면서까지 지금 수능을 응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인원을 조정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분들이 가만히 있을까? 전 그것도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고 또 이제 약간의 조정을 한다고 해서 지금 뭐 의협이나 아니면은 전공의들이 받아준다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내는 게 전 핵심이라고 보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일단 그 한덕수 총리 목소리 들어보시고 그다음 얘기 이어갈게요. 자, 한덕수 총리 오늘 이제 첫 회의에 참석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의료의 미래이고 자산인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도 대폭 개선하여 정상적인 환경에서 제대로 수련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의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랜 과제였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실손보험의 개편 방안도 연내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의료계의 간절한 참여가 필요합니다. 의료개혁은 정부 혼자서 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목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신주 부대변인. 네. 이면택 그 의협
회장이 이제 탄핵이 됐어요. 네. 근데 박단 전공의 단체 회장 얘기 들어보니까 좀 뭐 앞으로 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그 유의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뭐 테이블에 앉겠다 이런 건 아니고 좀 여기 의협과의 갈등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제 본 건데 네. 자 역시 핵심은 그 의대 증원이잖아요. 네, 네. 여기서 이제 모든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고 갈등이 시작됐는데 2025학년도 처리하기가 이제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또 오늘 그 테이블에 앉은 대한의학회장도 정부 여당의 전향적 자세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내줄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의료개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꼭 정원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역의료 강화 등 그동안에 의료계가 요구했었던 패키지 정책이 있습니다. 그 의료계가 요구했었던 패키지 정책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은 수용하겠다라는 뜻을 올해 연초부터 사실 밝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을 지금 계속 줄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뭐 지금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이 치러지긴 합니다만은 이미 의대 수시 모집은 끝난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정시에서 이제 인원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훨씬 더 많이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준비하던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 그리고 관련된 기관이나 뭐 단체나 여러분들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그리고 제가 여러 방면으로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의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대위원장이 이번 주 내로 선임이 돼서 아마 비대위 체제가 출범할 것 같은데 유력한 후보가 몇 분 계세요. 근데 그분들 다 정부와 이 협상이 가능하다. 이면택 전 회장의 강경 일변도의 그 노선을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확고히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대위가 출범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 협상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예상하건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박성민 비서관께서 실효성 말씀하셨습니다. 뭐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현재 의사 단체 중에 가장 큰 단체들이 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대 의석을 가진 책임 있는 민주당이 오히려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와서 실효성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협을 향해서 계속해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오라고 같이 촉구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상 손을 떼고 마치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실이 제안한 모양새가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공을 넘겨주기가 싫어서 몽리를 부리는 듯한 모습으로 가서는 저는 민주당이 일종의 직무유기를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이야말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셔가지고 실효성을 만들어 나가고 좋은 대안을 같이 형성해가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가 예, 이동수 대표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정치 못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의사 그리고 전공의 단체들 이런 분들이 감정이 상하지 않았더라면은 꼭 증원 백지화까지가 아니더라도 뭐 인원 조정하는 선에서도 저는 뭐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정부에서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의료개혁 추진을 할 때 마치 이제 의사 집단, 전공의 집단 카르텔인 것처럼 그때 표현을 쓰기도 했었고 또 이제 우리가 내외 산술화가 하는 뭐 내과, 외과, 뭐 산부인과, 소아과 이런 필수 의료 학과들이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뭐 속된 말로 바이탈뽕이라고 해가지고 막 환자를 죽어가는 환자를 살렸다라는 그런 어떤 사명감, 쾌감 때문에 이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어떤 필수 의료과들의 인원이 부족해지니까는 그냥 의대 증원해가지고 그냥 낙수 효과처럼 그냥 여기까지 그냥 사람 채워지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전공의들이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상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지금 보면 여러 조건들을 제시함에도 계속 거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전공의들의 어떤 요구를 뭐 대대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한은 과연 이분들이 받을 이 정부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의적으로 본다. 박성민 비서관님 어디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협의체 자체를 출범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환영하는 입장이었지만 네. 핵심은 이제 의제를 어디까지 이제 해볼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어디까지 손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계속 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뭐 연말이 되기 전에 뭐 성과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공연불처럼 들리는 게 일단은 가장 핵심적인 건 지금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이 2025년 의대 정원 문제를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해달라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와 이 여당 간에
어떤 물밑 소통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좀 의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사실 여당만이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포지션이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민주당을 향해서 민주당 탓을 하거나 민주당이 방관하고 있다라고 탓을 돌리면서 이제 본인들이 해야 될, 본인들이 풀어야 될 실타래는 풀지 않고 있는 그런 무책임함에 대해서 저는 좀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복지부 장차관 경질 이런 부분까지도 저는 해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 뭐 의사 단체들이나 아니면 현장에 있는 이 전공의들의 여론이라도 조금이라도 돌릴 수 있고 그 분위기라도 조금 더 다르게 만들 수 있었던 기회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뭐 대통령의 사과라든지 아니면 이 장차관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부 쪽에선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라는 생각으로 일관해 왔던 결과물이 지금은 오히려 좀 풀 수 없는 실타래까지 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2025년 문제를 결국에는 다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어떤 조건을 제시한다라고 하더라도 전공의들이나 뭐 의사 단체들이 과연 들어올지 저는 이 부분이 좀 의문입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 2025년을 일정 부분이라도 건드리지 않으면 아마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까지 일단 듣고요. 주제 바꿔볼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판결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금요일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있고요. 다다음 주 월요일 25일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예정돼 있습니다. 이동수 대표님, 네. 어떤 부분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네,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대선 후보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방송에 출연해서 네.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이제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알지 못했다고 하는 등 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을 받고 있고요. 네. 위증교사 혐의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2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제 여러 차례 전화를 해서 이제 본인이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이번 15일에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이 재판 같은 경우에는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은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고요. 또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이제 선거 비용 보전을 받았던 434억여 원도 중앙선관위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자, 1심 선고긴 하지만 정말 큰 판결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관련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선의 민의를 바꾸려고 하고 실제로 그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대단히 죄질이 나쁜 것이었죠.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법대로만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과 우리 국민들과 똑같이만 판단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판사급법 무력 시위는 그걸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저희는 사법부의 재판에 개입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법부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고 요청드리는 것뿐입니다. 자, 박성민 비서관님, 사법부한테 법대로 판단해달라.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왜 한동훈 대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뭐 민주당 향해서 판사 협박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말이 오히려 판사들한테는 협박으로 들릴 것 같아요. 집권 여당의 대표가 나서서 법대로만 판단해달라. 그저 법대로만 판단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국민의힘이 바라봤을 때의 법대로 국민의힘이 원하는 판결대로 해주지 않으면 그것은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하는 것이다 라고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집권 여당이 이렇게 자꾸만 뭐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이 판사에게 법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공개석상에서 하는 것 자체가 판사들로 하여금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 판사 협박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집권 여당에서 자꾸만 대표부터 의원들까지 계속 이재명 대표 판결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판사들한테는 더 좋지 않게 들리지 않을까, 좀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신주호 부대변인. 네. 자, 한동훈 대표가 왜 이렇게 법대로 좀 해달라고, 그 이유가 뭐예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다라는 사법부를 겁박하는 토론회를 연달아서 개최하고 있고 또 100만 서명 그 이재명 무죄 탄원 서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법부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한 압력으로 느껴집니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압력에 휘둘리지 말고 법대로 제대로 된 그 판결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죠. 국민의힘은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간곡한 요청을 드리는 것이지 사법부를 겁박하는 주체는 지금 민주당인 상황입니다. 자, 네. 이동수 대표님,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자, 요 뭐 겁박 법대로 판단해 달라. 요 부분도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생중계를 또 해달라고 국민의힘 그러고 있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이거 반대 논리가 있고 요런 상황까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일단 그 법대로 하라는 예, 거는 약간 정무적인 판단하지 말아라라고 좀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에 이재명 대표만 처벌받고 끝나는 건데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어떤 형이 나올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선거 보전금 400여 원을 또 반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유죄를 내려서 이 거대 야당에게 네. 이 400여 원을 토해내게 하는 이런 그 선고를 하기가 재판부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부담들 정무적으로 고려하지 말고 그냥 법리대로만 좀 재판을 해라라고 좀 요청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어떤 거 물어보셨죠? 죄송한데. 아까 법대로 해달라는 거는 그거고 어떤 생중계 그 부분은 네. 어떻게 보시냐 이거죠. 생중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심 같은 경우에 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같은 경우도 생중계를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 생중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어느 쪽이 유죄고 뭐 무죄고 이런 걸 떠나서 너무 좀 정쟁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재판부가 좀 부담을 안 받기 위해서는 그냥 좀 이런 중계 없이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긴 합니다. 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서울 시내 퇴근길 혼잡합니다. 북부간선로 도심 쪽 신내 나들목부터 쭉 밀리는데요. 하월곡에 있던 사고 여파가 남아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성수대교부터 밀리기 시작했는데 성산대교까지 흐름이 이어지고요. 그 사이 원효대교에는 사고 나서 더 혼잡합니다. 반대 잠실 방향 성산대교의 추돌 사고내서 가양대교부터 여파받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송내까지 양방향으로 이동량 많고요. 판교에서 구리 쪽은 광암터널에서 광일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발안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매송에서 용담터널까지 정체고 이후 일찍부터 속도 더딥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금호분기점 2차로에는 화물차 사고 있습니다. 일대 밀리고요. 이후 경기권 들어와서는 입장휴게소부터 안성분기점까지 흐름이 답답하고 기흥 일대와 또 달래내 고개부터 밀려 지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덕소 3패부터 흐름 더디고요. 광주 원주간고속도로 광주 쪽은 광주휴게소에서 동곤지암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고요.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토크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 비서관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1심 선거 앞두고 여야 여론전이 치열합니다. 신주호 부대변인님, 국민의힘이 내일 민주당의 사법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을 논의합니까? 이 내일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 저희 당의 법사위 의원들과 아마 대표께서 만나셔서 긴밀한 논의를 하실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사법부의 그 판결이나 그런 사법 절차는 굉장히 엄정하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엄정하게 진행되는 사법 질서를 지금 방해하려는 일종의 민주당의 공작 그리고 정치적인 행태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께 알려서 민주당이 이러한 사법방해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할지를 좀 상세하게 논의하실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이
친명계 원외 조직 더민주 혁신회의 주도하에 진행됐다고 하는데 뭐 100만이 지금 목표죠. 지금 채웠던 것 같은데 넘었습니다. 예, 100만을 네, 넘었고요. 100만 넘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목표한 수치를 채웠고 그리고 근데 여당은 뭐 이런 것들 서명 받는 거 그다음에 요번 장애 집회를 요번 주말에 또 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결국 판사 겁박 무력 시위 아니냐.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뭐 탄원서명을 이제 받는 거는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이런 거는 사실 자유롭게 이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고 뭐 네. 저희가 조직적으로 동원하거나 뭐 이러고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폄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장애 집회 관련해서 자꾸만 이제 이게 마치 누가 보면 이제 지나가는 말로 이제 국민의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판사들을 뭐 탄핵해야 된다 이런 집회처럼 오해하시고 판사들을 겁박하려는 집회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집회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라는 얘기였고요.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보다는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에서의 실책에 대한 문제를 꼬집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그 논조가 주를 이뤘거든요. 뭐 다른 야당들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탄핵이라는 등 이런 강경한 발언들도 분명히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힘에선 자꾸만 이 다른 주제로 열린 집회를 가지고 김건희 여사 문제를 비판하는 집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뭐 이재명 대표의 무죄 촉구 집회가 아니냐, 무죄를 위한 방탄 집회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결국에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란이 워낙에 많고 이것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수세적으로 방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오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각에서는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동수 대표님. 검찰 부분은 압박을 하고 수사가 잘못됐다. 민주당이 이런 걸 이제 보이기 위해서 판사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서영교 의원이 저 판사들 대폭 늘리는 법안 발의한다 그러고 이런 뭐라 그럴까요?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특활비를 네. 그냥 전액 삭감하는 이게 이제 그 법사위이기 때문에 사실 법사위가 최종 결정되는 건 아니고 예결위 가서 결정이 되긴 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런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게요. 그냥 검찰이 싫다고 해서 이 국가 사법 체계 자체를 흔드는 것 자체는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 어떤 검찰 수사권을 조정을 하면서 마약 수사나 이런 것들 굉장히 축소를 많이 시켰고 그 결과 지금 이 과거에 비해서 마약 범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보면은 이번 검찰 특활비나 이런 것들을 전액 삭감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어떤 뭐 강력 사건이라든지 이런 수사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 국민의 피해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민주당에서 이제 이런 검찰들을 못 믿겠으니까 공수처 설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수처 설치하고 이랬었는데 네. 지금은 그 공수처 못 믿으니까 특검하자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기존의 사법 체계 검찰을 비판하더라도 기존의 사법 체계는 좀 존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사실은 우리가 여기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좀 따끈따끈한 뉴스였는데 제가 이제 차례는 어떻게 쭉 구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차례인데 검찰이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자, 박성민 비서관님 예상했던 일인가요? 예상은 했는데 좀 늦었다 이런 늦었다. 생각은 있죠.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그동안 언론과의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네. 기자들의 취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하기도 했는데 물론 최근에는 좀 입장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근데 그때 했던 얘기들 보면 뭐 증거를 사실상 인멸하겠다라는 선언을 대대적으로 해왔던 거거든요. 뭐 지금 묻어둔 핸드폰을 찾으러 간다부터 시작해서 네. 뭐 다 없애버릴 거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나온 그 과정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들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보면 뭐 다 대선 전에 있었던 뭐 통신기기를 없앴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 분명히 어떤 증거 확보를 위해서 객관적인 물증 확보를 위해서 그 골든 타임이 있었는데 그걸 좀 놓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수사도 좀 늦게 이루어졌고 뭐 이렇게 소환 조사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뒤에 이제 증거 확보나 압수수색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그 증거들이 다 남아 있겠느냐. 이미 다 지워진 뭐 깡통폰이 있다던가 새 폰이 남아 있다던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한계가 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검찰의 수사 속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짚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박성민 비서관께서는 너무 늦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뭐 저는 영장 뭐 이제 발부 여부는 판사의 어떤 그 판단인데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늦기도 늦었고요. 예. 지금 약간 보면 격가지 수사들을 하고 있다는 느낌 많이 받았는데요. 오늘 핵심이 아니다. 예, 왜냐하면 한겨레 이제 배지연 기자님이 쓴 이 기사 통해서 보면은 이번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제 뭐 김영선 전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에게 명태균 씨가 뭐 공천이나 이런 것들 도와주겠다고 돈 받은 혐의만 지금 들어가 있고 정작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연루된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창원 산단에 뭐 개입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뺐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핵심적인 혐의가 아닌가. 그래서 검찰이 이런 부분을 더 파고들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신주호 부대변인 오늘 영장 청구 그리고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망. 저는 명태균 씨는 구속될 거라고 봅니다. 박성민 비서관도 말씀하셨지만 뭐 휴대전화를 뭐 자기 아버님 묘소에 묻었다가 그거를 뭐 태워버리겠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대놓고 자행하겠다라는 뜻을 누누이 펼쳐왔기 때문에 이분은 네. 반드시 저는 구속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성립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공천에 관여했었던 분들이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2022년 당시에 이 재보궐선거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그리고 당시에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 그리고 뭐 대통령도 그렇시고 모두가 공천 개입이 없었다. 우린 투명한 과정에 의해서 공천을 했기 때문에 공천 개입이 아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실체적인 진실은 더 나올 것이 없다고 보고 그것이야말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라고 봅니다. 게다가 올해 있었던 총선에서도 김영선 의원은 경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컷오프 되셨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정당 차원의 혹은 대통령과 연루된 공천 개입이 벌어질 수가 있었겠느냐. 저는 그건 그냥 하나의 정치적인 구호라고 보고 진짜 핵심은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간에 있었던 그런 일종의 비리 혐의를 밝혀내는 것 그리고 이 두 분 간에 있었던 그런 혹은 이분이 받았었던 그런 공천 헌금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에 대한 범죄를 가리는 것이 이 사안의 본질이지 다른 것들은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관련되는 얘기 이어갈게요. 민주당이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을 위한 시민 서명 운동본부 발대식 열었습니다. 자, 아울러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 부여한 내용을 담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을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모두 열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독소조항 운운하는 핑계는 그만대고 직접 국민께서 납득 가능한 안을 제시하십시오. 그러면 진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옹색하게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면 국민에게 더 큰 실망감과 분노만 안겨드릴 것입니다. 자, 박성민 비서관님, 민주당이 이 대목에서 수정안을 낸 이유, 우리가 이제 한 발 정도 물러날 용의가 있다 이런 뜻입니까? 수정안을 낸 배경이 뭘까요? 네, 한 발 물러섰지만 오히려 하나를 더 얻기 위한 그런 후퇴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네,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까지의 특검법은 너무나 과하다 이렇게 하면서 거부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특검법 수용 자체도 심지어는 변화와 쇄신을 한동훈 대표가 강조했지만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여권 내부에서 특검법의 그 수사 대상도 범위도 너무 넓고 그러니까 이거는 받을 수가 없는 안이다 이런 기류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 좋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수사 대상을 대폭 좁혀보겠다. 뭐 명태균 씨와 관련된 문제에 집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좁히고 그리고 그동안 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는 뭐 제3자 추천안 얘기를 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제3자 추천안을 그러면 넣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대안을 만든 거죠. 그래서 대안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무슨 명분으로 국민의힘은 반대를 할 거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 자체가 후퇴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뭐 받을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특검법 수용 촉구에는 오히려 더 명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내용이 조금 더 정리가 되고 좀 더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어떤 방어 논리로 이것을 거부해 나갈 것이냐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박성민 비서관께서 말씀하신 그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너무 막 결론이 이렇게 나올 때까지
어떤 그런 특별검사 네. 혹은 뭐 결론이 정해지고 완전히 민주당 일방적인 어떤 방식의 특검 방식. 네. 근데 그걸 후퇴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당은 입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후퇴한 게 전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후퇴한 거 아닙니다. 이거 눈속임이에요. 뭐냐면 제3자 특검 이거를 민주당이 주장하는데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해도 민주당 차원에서 비토권 그거 포기 안 하겠습니까? 저는 민주당 차원의 비토권을 끝까지 갖고 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무늬만 제3자 특검법이 다시 등장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요. 그리고 수사 범위를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그 수사 범위를 줄인 것에서 명확히 한 게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의혹 이 두 가지로 국한해서 지금 특검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뭐 100번 양보해서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이른바 수사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특검을 할 만한 명분 그리고 국민적인 요구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명태균 의혹 같은 경우에는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심지어 수사가 아직 돌입하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지금 명태균 씨는 또 구속을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구속영장 심사를. 이런 상황에서 명태균 씨 의혹을 특검에 넣겠다라고 하는 거는 실체적인 진실을 가리겠다 그게 아니라 여전히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비위 사실에 연루시켜서 대통령 퇴진 공세를 펼치기 위한 목적이다. 그것밖에 안 보입니다. 진짜 민주당이 만약에 이 특검을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가 받게끔 하려고 했다면 명태균 씨 의혹은 제외했었어야죠. 자, 명태균 씨 의혹은 제외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동수 대표님, 제가 정치권 인사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저 공천 개입 의혹 이거를 만약에 특검한테 맡기면 그 특검이 집권 여당 사무실을 완전히 다 쉽게 말해서 다 턴다. 완전히 다 쑥대밭을 만든다. 과연 그거를 실질적으로 여당이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근데 공천 개입 같은 경우에 전 그런 리스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명태균 씨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만약에 이거를 특검이 말씀하신 대로 뭐 공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뭐 김영선 전 의원이라든지 경남 지역만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대대적으로 볼 텐데 그럼 또 추가적인 의혹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공천 개입 가지고 국민의힘이 그거를 수용하기는 좀 대단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주제를 살짝 바꿔봐서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이전에 세 가지 요구가 있었죠. 대통령 사과, 인적 쇄신, 김여사 대외 활동 중단.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이제 야당은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해가지고 어쨌든 하루 정도를 쭉 이제 침묵을 지키다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을 향해서 사실상 실천을 강조하는 그리고 대통령이 약속을 하셨다 이런 그 워딩을 하면서 자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실천을 압박이라 그럴까요? 더 거듭 촉구를 하고 동시에 대야 공세에 좀 오히려 집중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왜 어떤 그 숨은 뜻이 뭘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허리를 굽혀서 사과하셨고 또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요구했었던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도 전향적인 자세로 지금 대하셨고 또 인적쇄신도 지금 그 인재풀을 물색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여러 안들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수용을 하셨다고 봐요. 그러한 상황에서 정부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그러한 일종의 당정 갈등이 더 심화되는 모습을 보여드린다고 한다면 저는 그거는 정치 도의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하셔서 지금 그런 입장을 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그 국민적인 공분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이슈를 일단 일단락을 짚고 나서 정부와 여당이 합심해서 국민들의 삶에서 나아질 수 있게끔 해야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지금 국민적인 공분이 거센데 그거를 언급하지 않고 넘어간다고 하면은 저는 그거는 정부 여당 대표가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박성민 비서관님 오늘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지금 당장 이제 트럼프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하기 때문에 그 인적쇄신 준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내놨어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때
글쎄 이 정부와 이 국민들의 시각 차이가 너무나 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정부에서 특히 뭐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던 뭐 제2부속실 이런 부분들을 출범을 시킨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의 뭐 김건희 여사 문제나 의혹들을 해소할 만한 적절한 처방이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그동안 좀 바로잡고 시정할 기회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그것을 놓치고 지연시켜 온 거는 이 정권의 실책이다. 저는 이게 명확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이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낙제점을 줬고 그리고 그 뒤에 이행되는 과정들을 보면서도 그렇게 큰 기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뭐 아까 말씀드렸던 특검법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 표명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 이상 과연 지금의 상태에서 뭐 정부가 이야기하는 방향대로 흘러간다고 그것을 윤 정부가 정말 변하고 있구나라고 국민들이 느끼실까 저는 좀 의문입니다. 이동수 대표님, 네. 지금 박성민 비서관 말씀하신 대로 특검법에 대한 전향적인 어떤 입장을 민주당은 요구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그게 이제 금방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단지 세 가지 그 요구 사항에 대해서 일단 언급은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실천할까 이거를 이제 기대하는 분위기가 여권 내에 있거든요.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개혁신당이 이제 특별감찰관 논의 관련해서 이런 논평을 냈더라고요. 가짜 주사기로 병 고치려고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저도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국민 눈높이인 것 같아요. 국민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인정하고 네. 이제 좀 할 만큼 했다라고 보느냐 했을 때 특별감찰관 가지고는 이제는 좀 해결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문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1918님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는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민생을 좀 더 돌보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윤 대통령도 오늘 그 민생을 챙기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금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1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흙으로 지은 지 100년이 넘은 낡은 집.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와 장애가 있는 석주가 단둘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오래된 천장에선 흙먼지가 떨어지고 창문이 없는 방은 환기도 어려운데요. 그중 제일 불편한 곳은 화장실. 제대로 된 온수시설이 없어 석주와 할머니는 겨울에 찬물이 제일 두렵습니다. 떠나버린 부모 대신 지금껏 석주를 보듬어온 할머니. 그 은혜에 보답하듯 이젠 석주가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돌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석주 역시도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어 거동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할머니 어깨 위로 낡은 이불을 덮어주는 석주. 할머니와 석주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늦가을에 절기 입동까지 지났지만 오히려 옷차림이 가벼워졌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했는데요. 서울은 낮 최고 기온 21.8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의 8도가량이나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져 겉옷이 필요하겠습니다. 내일도 아침과 낮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대구 10도, 대전 9도, 전주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전주 19도, 대구 20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강원 영동에는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모레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오후에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돼 우산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이맘때보다 포근한 늦가을이 이어지면서 수능 한파는 없겠는데요. 수능일인 목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10도, 낮 기온은 17도가 예상됩니다. 다만 수능일 전까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명태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이번 주 후반 진행될 예정이라며 곧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법 수정을 놓고 협상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정안은 술수라며 반헌법적인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정부의 의료개혁과 관련한 여러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협의체가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출범했습니다. 협의체는 연말까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 참여와 내년도 의대 정원 논의 없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 신정부 정책들이 산업 통상, 외교 안보, 금융시장 등의 대외 경제 여건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이 또렷한 북한 말투로 소통하는 통신 내용이 감청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참호전 훈련까지 받은 북한군이 곧 실전에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람 못지않은 대접을 받는 반려동물도 많지만 한쪽에선 버려지는 동물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관리에만 한해 수백억 원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배변 처리, 또 개 물림 사고 구조, 이런 사회적 비용까지 늘면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 시사 다큐멘터리 더 보다에서 이 문제 취재한 KBS 시사제작국 조정인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정인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참 취재 잘 했는데 요즘 이제 공원이나 대형마트 가 보면은 개 이렇게 데리고 나온 분들 많잖아요. 네.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진짜 1,500만 명. 이건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추산치겠죠? 네, 맞습니다. 뭐 국민 한 3-4명 중 1명 정도가 지금 반려동물을 키운다 뭐 이런 셈인데요. 이 농식품부가 지난해 한 국민의 한 30%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운다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진짜 뭐 말 그대로 개 데리고 산책하시거나 나오시는 분들 자주 볼 수 있을 텐데 이 증가세가 굉장히 뚜렷하거든요. 그래서 2010년만 해도 한 17% 수준, 뭐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은 지난해 이제 28.2%로 30% 가까이 됐고요.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 중에 3분의 2 정도는 이제 강아지, 반려견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외신들도 이제 급변하는 한국 분위기에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 뉴욕 타임스가 뭐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한국 반려견에서 동반자를 찾다 뭐 이런 제목으로 기사도 굉장히 크게 냈었고 그래서 반려동물 키우는 한국 분위기에 굉장히 주목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뉴욕타임스 기사 제목 네. 반려견에서 동반자 찾다. 이건 좋은데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한국을 약간 가슴이 덜컹합니다. 저출산 문제 그러니까요. 때문에 아마 제목을 이렇게 뽑은 것 같습니다. 네네. 혼자 사는 가구도 늘어나고. 자, 반려견이라 하면 사람하고 이제 같이 살아간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읽히는데 최근에 정말 아들 딸처럼 키우는 분들 많아요. 네. 강아지 유치원도 많이 생겼습니다. 네. 유치원이면 교육을 받는다는 뜻일 텐데 네. 거기서 강아지가 어떤 걸 배웁니까? 뭐 이제 단순한 돌봄을 넘어서 어린이 유치원처럼 뭔가를 가르치는 건데요. 네. 이제 뭐 사회성 교육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산책할 때라던가 어쨌든 반려견이 나와서 생활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뭐 산책을 한다던가 뭐 엘리베이터를 탄다던가 뭐 케이지에서 쉬는 법 이런 사회성 교육을 사람과 같이 살면서 이제 어떤 매너를 익혀야 되는지를 유치원에서 교육을 해주고 있고요. 실제로 또 어린이 유치원과 또 뭐 커리큘럼이나 뭐 이런 등원 시스템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뭐 오전 뭐 등원 있고 저기 퇴원이라 그러나요? 하원이라 그러나요? 네. 있고. 그래서 한 오전 뭐 9시 10시에 등원을 시켜서 5시까지 뭐 강아지를 맡아주고 있고. 와, 이거 네. 한국말로 빡세다 그러나요? 스파르타식?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펫 셔틀 같은 것도 운행이 되고 있었고 저희 뭐 학원 셔틀처럼 그래서 펫 셔틀이 이제 뭐 강아지를 그 집 앞이나 아니 집 안에서 데려다가 이제 보호자들이 있는 곳까지 뭐 다시 강아지를 어린이 다시 이제 하원해 주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인계를 해주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 비쌀 것 같은데요? 네, 뭐 이게 가격만 해도 사실 뭐 좀 비싼 곳은 100만 원, 좀 큰 게는 한 200만 원까지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사람들이 혼자 강아지를 좀 두기 어렵다, 뭐 이런 뭐 우려 때문에 강아지를 맡기시는 분도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육적인 목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유치원이나 호텔 같이 반려동물을 위탁하는 업체들이 한 전국적으로 5천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 대단한 산업이네요. 네. 자, 외신 기사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한국에서 반려견은 사랑받는 가족 구성원이 됐다. 네. 개모차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개가 타는 유모차. 네. 이젠 개모차가 어린이 유모차보다 더 많이 팔린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네. 조정인 기자. 웃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네, 좀 이게 많은 분들이 얼마 전에 이 기사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터넷 쇼핑몰에서 올해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이 통계를 뽑아봤더니 반려동물 유모차 판매량이 유아용 유모차 판매량을 앞섰다. 뭐 이런 기사도 나왔고요. 뭐 가격도 제가 이번에 이제 쇼핑센터를 가서 보니까 50만 원, 60만 원 하는 유모차들이 나와 있는데 다양한 기능이 많이 추가가 돼서 제가 봐도 좀 사고 싶을 정도로.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어린이 유모차 밀 때보다 더 많은 기능이 이제 들어가서 반려동물 유모차가 훨씬 뭔가 조금 더 공을 들였다 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유모차뿐만이 아니고요. 뭐 사실 요즘에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랑 비슷한 재료로 해서 뭐 미역국,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뭐 이런 종도 나와 있고 스파게티 같은 것
도 이제 내놨고요. 네. 옷도 뭐 바람막이, 그다음 버그가드라고 해서 여름에 산책할 때 뭐 벌레 물리면 안 되니까 뭐 버그가드, 그다음 겨울에는 좀 이제 털 적은 강아지도 춥다 이래서 패딩, 이래서 그래요. 정말 이제 사람이랑 똑같이 아들 딸처럼 키우는 분위기를 역력하게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렇군요. 반려동물 산업이 지금 한 8조 원 정도라고 되는데 이게 한 2017년이면 한 15조 원까지 성장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한 사업 영역으로 커가고 있고. 네. 자, 이렇게 사람과 함께 잘 사는 건 이제 좋은 일입니다. 반면에 유기견 문제 이것도 심각해요. 네. 버려진 강아지 관리 비용만 연간 수백억 세금 들어간다고 하는데, 자, 따지고 보면 그 책임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 우리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이런 논리예요. 네. 그래서 보유세를 물리자,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에게. 네. 이런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어요. 네, 뭐 1,500만 반려동물 키우는 우리 시대의 뭐 자화상 중에 한 단면인 것 같긴 한데요. 지난해 이제 유기동물 수를 한번 추정해 보니까 11만 마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관리 비용만 한 해에 374억 원 정도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이제 이 유기동물은 아무래도 이제 반려견 특히 이제 강아지 종류가 가장 많은데 네네. 이 키우던 사람들이 어쨌든 버린 거 아니냐 강아지는. 그래서 키우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더 가질 수 있게 애당초에 세금을 좀 이렇게 부담을 하자. 그러면 이제 키울 때부터 이제 내가 이 개를 과연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 좀 고민하고 키우지 않을까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제가 이번에 한 용인의 동물보호센터를 가봤는데 굉장히 여기 관리가 잘 되고 네. 입양률도 굉장히 높고 기증률도 높아서 거의 인도적 처리는 거의 안 하는 뭐 그 그래요? 동물보호센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도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좀 들어오는 이제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좀 많아지고 반대로 또 입양은 좀 꺼리다 보니까 잘 안 나가고 이래서 아무래도 이제 관리 비용이나 뭐 의료 비용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담이 된다 뭐 이런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처리하기 위해서 보유세를 좀 물리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예를 들어서 막 유기견이나 유기동물이 어느 한계 이상으로 이미 이제 약간 네. 그런 단계인 것 같은데 많아지면 그게 다 사회적 비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개 식용 종식 문제하고도 관련이 된다고요? 네, 뭐 사실은 이 반려동물 보유세는 이제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바로 개 식용 종식법 시행 때문인데요. 이게 그 입법조사처가 개 식용 종식이 시행이 돼서 3년 뒤면 농가에서 지금 사육되는 그 식용개들이 다 어딘가로 보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낼 곳도 지금 유기견 보호센터 같은 데가 굉장히 이미 포화 상태인데다가 비용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될 거거든요. 지금 추산되는 식용견이 한 45만 마리에서 46만 마리 이 정도로 네. 추산이 되고 있는데 그럼 이 개들을 다 어디에 수용하고 이거를 관리할 때 이 비용은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 이거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 유기되는 그 동물들만 해도 엄청 네. 많은데 그것도 수용을 못 하는데. 네. 예.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이게 3년 뒤면은 유예 기간이 끝나는데 네. 그러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거냐.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예산이 좀 한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예산 마련이 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별도로 이제 보유세를 걷어서 이 재원으로 좀 활용을 해보자 이렇게 주장을 이번에 하면서 이게 또다시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좀 어떻게 보면 거기에 그렇게 뭐 식용되는 개들 유기견 이거는 어떤 누구의 책임인지 모르는데 네. 여하튼 지금 네. 기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리는 게 그래도 제일 합리적이니까 그렇게 하자는 것 같아요. 네. 자, 용어를 잠깐 한번 짚어볼게요. 네. 보유세라는 거는 우리 재산에다가 부과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개도 우리 집이나 부동산처럼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니까 보유세를 부과하는 그런 개념입니까? 네, 이게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뭐 그래라고 말씀 많이 하시던데 네. 사실 이
그 반려동물 개도 그렇고요. 민법상 물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의 개념으로 이제 저희가 법으로 취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보유세를 매기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최근 들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아지나 뭐 개 키우는 데 대해서 반려동물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바뀌고 뭐 약간 자식처럼 키우기도 하고 가족처럼 키우기도 하다 보니까 그 재판부에서도 좀 그냥 일반 물건은 아닌 것 같다. 이래서 좀 그 위자료를 인정한다거나 원래 이제 저희가 재산상의 손실을 볼 때는 위자료가 인정되진 않는데 강아지는 좀 다른 것 같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손실을 보거나 제가 뭐 어떤 사고로 인해서 강아지가 다쳤다 이랬을 때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고 그래서 이제 또 민법 자체를 물건으로 보면 안 된다 이런 논란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개념을 바꾸자. 요즘에는 그래서 뭐 주민세처럼 반려견도 이제 사회에 나와서 뭐 공원도 이용을 하고 사람과 같이 돌아다니고 뭐 주민의 시설을 이용하니까 주민세처럼 뭐 생각해서 그런 보유세라는 명칭은 지금까지 보유세라고 나오고 있지만 그런 세금을 물리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뭐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세금을 매겼을 때 사실 안 내면 이제 범법자가 양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부담금식으로 해서 이제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이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이런 사회적 비용을 좀 내도록 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세 말씀하시니까 진짜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정말 애정을 쏟고 그런데 힐러리 클린턴의 그 자서전을 보면 그 남편이 이제 바람을 펴가지고 그때 백악관에서 나와서 힐러리하고 딸 첼시하고 뭐 뉴욕인가 어디로 나와 있었는데 그때 빌 클린턴의 곁을 우리 가족 중에 빌 클린턴의 곁을 지키는 그 존재는 그 강아지 이름이 있나 봐요. 누구밖에 없었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가족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자 그렇다면 동물복지재원으로 쓴다고 하면 동물복지단체 같은 곳에서 선뜻 그러자고 나섭니까? 어떻습니까? 네, 좀 아무래도 동물 복지 재원이기 때문에 뭐 유기동물 보호라던가 개식용 종식을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많은 동물 복지 단체에서는 찬성 입장을 좀 밝히는 편이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금 내라고 하면 이제 키울 때부터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고민을 할 거다. 뭐 이래서 버려지는 유기견이 이제 줄 거고 또 취지대로 유기동물 관리 같은 안정적인 동물 복지 재원 마련에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복지재단들은 그래서 좀 뭐 모든 복지재단이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좀 많이 찬성을 하는 분위기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뭐 그런 효과가 있고 뭐 복지재단에서도 그렇게 그 긍정적이고 다 좋은데 여하튼 세금은 이거 되게 이렇게 받아들일 때는 좋지 않은 존재거든요. 세금을 반기는 사람은 아마 개개인적으로 보면 없을 겁니다. 더구나 없던 세금을 만들어서 이제 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뭐 조세 저항도 좀 있지 않을까요? 네, 뭐 그 아무래도 펫 산업 쪽이나 아니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도 의견이 좀 많이 갈리기는 하는 편입니다. 특히 이제 뭐 세금이 얼마가 될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세금이 어쨌든 매겨지면 이게 연 얼마 뭐 이렇게 매겨질 텐데 그러면 유기동물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이 부담 때문에 현재 키우고 계신 분들은 없던 세금을 내야 되니까 유기동물이 좀 늘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 많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분위기상 시골에서는 좀 여러 마리를 키우고 있고 또 이분들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아닌데 그럼 이게 세금 내라 그러면 다 갖다 버리지 않겠냐, 유기동물 늘지 않겠냐, 아니면 이분들이 범법자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등록제라는 걸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등록을 할 때 등록 비용을 좀 일정 부분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유기동물을 막기 위해서 하는 제도 중에 하나인데 이건 제대로 이제 그러니까 시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이제 뭐 등록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등록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거부터 좀 잘 이제 정착을 하게 하고 해외에서도 뭐 세금이랑 비용을 같이 물리는 경우는 많지 않다. 거의 없다. 이렇게 해서 좀 반대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등록 비용과 세금을 동시에 물리는 케이스는 해외에서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말씀하셨잖아요. 해외 얘기하셨는데 반려견에 이제 세금 성격의 돈을 걷는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라고 해요. 독일에서는 반려견 키우는 사람 다
세금 납부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일부 지방 정부, 그러니까 이건 지방 정부에서 이게 매기는 세금이고요. 네. 그래서 반려견세라고 해서 이제 지방 정부별로 차이는 있긴 하지만 한 마리당 보통 이제 키운다 그러면은 한 1년에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사이에 10만 원 선에서 낸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또 그 이상의 이제 개를 키운다, 뭐 2마리 이상 키운다거나 아니면 맹견으로 해서 좀 사납다 이런 경우에는 한 130만 원까지도 맹견 같은 경우는 세금을 매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무리하게 개를 키우거나 위험한 개는 조금 이제 책임감을 갖게 하도록 허들을 좀 많이 높였다 이렇게 그래요.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시설, 그러니까 이 세금이 모두 공공시설 오염을 제거하는 재원이나 뭐 동물복지 재원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좀 일부 지자체에서 이 세금을 좀 폐지를 하기도 했어요. 이게 워낙에 고물가 시대에다 이제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독일에서 좀 버려지는 유기견이 늘어서 좀 입양을 좀 많이 보내야겠다 이래서 조금 없애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선진적이랄까 주도적으로 그렇게 그 시행을 했던 독일에서도 네. 약간 축소하는 네. 그런 모습도 최근 보여지고 있다. 네.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네. 자, 그런데 이거는 제가 상당히 의외인데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네. 독일처럼 개에 부과되는 세금 이른바 견세라고 합니다. 네. 낸 적이 있었다면서요? 네, 저희 이제 굉장히 이제 오래전이라서 많은 분들이 그렇군요.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제 잘 젊은 세대는 잘 모를 거긴 하지만 저희가 예전에 이제 광복 이후에 견세를 도입해서 이거를 쭉 부과를 했었습니다. 일제 시대 때도 사실은 저희가 뭐 잡세라고 해서 선풍기 같은 데다가 왜 저희 수탈하려고 세금을 좀 붙여서 좀 걷기도 했었는데 수탈의 어떤 그 저 목적으로. 네, 뭐 전쟁 비용 마련하려고 했다 뭐 이런 해석도 있었고요. 근데 그래서 그게 광복 이후에도 좀 시행이 네, 됐다는 얘기네요. 저희가 이제 견세라는 거를 좀 매겨서 유지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 뭐 한국 전쟁 치르면서 이거를 파악하기도 힘들고 또 그래서 이제 폐지를 했다가 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시골에서 이제 여러 마리씩을 키우니까 이후에 이제 표 선거를 하면서 이제 이분들의 표가 좀 중요해져서 시행을 이제 못 하고 지금까지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이거 이런 것까지 세금 받으면 표 떨어지겠다. 네, 맞습니다. 해서 그게 정치권에서 표를 위해서 네. 없어진 측면이 있다.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자, 저 청취자 문자 하나 소개해드리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김진희 씨가 모든 반려동물은 등록을 해서 유기한 것으로 확인되면 아동유기나 방임 같은 걸로 그렇게 간주를 해서 처벌을 받게 해야 됩니다. 아니 뭐 유기하는 거는 좋은지는 아니지만 네. 좀 센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뭐 이런 실제로 좀 유기할 때 약간 저희가 뭐 네. 처벌을 한다던가 뭐 이런 얘기들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금까지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예. 처벌 처벌 조항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도 그러니까요. 조금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무렇게나 그렇게 그냥 놔두면은 이게 질서가 좀 무너지니까 네. 그 아까 맹견한테는 조금 더 책임감을 주기 네. 위해서 더 많은 그 세금을 부과한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그 얘기 듣고 보니까 그것도 또 중요해요. 입마개, 네. 입마개나 이런 것들 줄 이렇게 좀 철저하게 갖고 다니고 네. 근데 가끔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왜 저러고 다니지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 강아지 키울 때 조금 더 이렇게 교육을 받게 하거나 네네. 좀 책임감 있게 뭔가 이렇게 좀 입양을 어렵게 한다던가 뭐 이런 제도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실제로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강아지 유치원도 있는데 유치원에서 강아지는 유치원에서 배우고 그 강아지 주인은 따로 좀 약간 뭐 어떤 그 시설이든 어디서 네. 좀 그런 것들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정말 1500만 시대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제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정부 의지라고 보는데요. 반려동물 보유수에 대해서 정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정확히? 일단 뭐 그 농식품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은 확정된 바 없다 해서 약간 선을 긋고 있기는 한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동물복지법에서 동물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5년마다 네. 이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2019년에 농식품부가 2차 종합 계획을 세울 때 네. 이제 요거를 보유세를 내도록
하려고 이제 한번 검토를 했다가 예. 그때는 이제 처음 세금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반발이 굉장히 심했어갖고 바로 철회를 좀 한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중하게 못 꺼내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사실 이 3차 계획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2025년부터. 네, 그래서 이게 올해 말까지는 이제 어떤 그 재원 마련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담아야 될지가 나와야 되는데 네. 이제 여기에 이제 개식용종식법이랑 맞물려서 뭐 보유세가 좀 포함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에 그 혹시 보유세가 포함되지 않을까 논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조정인 기자 얘기 듣다 보니까 동물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동물복지 종합계획 그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그 계획에 지금 방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개식용 금지하고 맞물려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걸 시행할지는 지금 마지막 검토 작업이 네. 진행 중이다.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나눈 KBS 1TV 더보다 개도 세금 내라고요? 는 KBS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조정인 기자였습니다. 조정인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 나오셨습니다. 서은영 큐레이터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의정 갈등 풀기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 오늘 출범했죠? 네, 오늘 첫 회의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오늘부터 12월 말까지 이제 기한을 두고 매주 전체 회의와 속위원회 각 한 차례씩 주 네. 2회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고요. 뭐 의료계가 요구한 사직 전공의 복귀 방안 포함해서 여러 현안 논의할 건데 오늘 딱 이야기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까지 크리스마스 선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협의체에서는 의제 제한이 없다고 했습니다만 사실 오늘 과연 2025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이거 논의하겠냐. 전공의들 가장 큰 요구사항이었는데 예, 예. 이거 논의할까? 이거 관심이었는데 논의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대신에 이제 오늘 회의에서 의료계가 사직 전공의 복귀 그리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해달라 이런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정부가 진지한 논의하고 협의체에서 다시 보고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이제 회의에 참석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설명입니다. 오늘 회의에 한덕수 총리가 참석했는데요. 네. 그동안 이제 정부가 의료개혁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피력했던 이야기들 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의료개혁이 결코 단순히 의사수만 늘리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향후 5년 내 국가재정 10조 비롯해서 총 30조 원 투입해서 전례 없는 예산 투자할 거다. 그렇게 해서 이 의료계 요청도 반영할 거고 뭐 불합리한 수가구조 개선한다든지 뭐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한다든지 이런 것 통해서 이제 필수 의료 강화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엔 전공의들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다. 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전공의 목소리 말씀하셨는데 아직 야당과 전공의 단체 협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걸 요구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뭐 의정 갈등 당사자인 전공의 단체 이 대한 전공의 협의회가 이야기하는 건 줄곧 똑같았습니다. 결국에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어쨌든 정부가 논의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이제 박단 대전협 이제 비대위원장이 오늘 본인 페이스북에다 좀 입장을 밝히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하겠다는 한가한 소리 하고 있다. 그러면서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 개시 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혀라. 이렇게 좀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당은 협의체에 불참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의료계 유일의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역시 오늘 협의체에 불참했고 지금까지 계속 불참 의사 밝혀왔는데 지난 주말 사이에 의협에는 좀 한 가지 변수가 생겼어요. 그렇죠. 네, 협회를 이끌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어제 탄핵 됐는데요. 지난 5월 임기 시작하고 지금 6개월 만입니다.
근데 당분간 이제 이 후임 인선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60일 정도 최대 60일까지는 이제 비대위 체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비대위 체제로 운영이 될 텐데 이게 앞으로 여야 의정 협의체에 뭔가 이 참여할 만한 계기가 될 것인지 이게 좀 이제 관전 포인트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이제 전공의하고 의대생들이 임 회장에 대한 불만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이 협회랑 대화가 안 됐었는데 아마도 임 회장을 대신하는 이제 비대위원은 좀 대화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 역시도 어제 브리핑에서 비대위가 구성되면 대전협과 긴밀히 의견을 교환해서 협의체에 들어갈지 결정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비대위원장과 대전협과 잘 협조가 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좀 다뤄볼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캠페인 당시 취임 후 24시간 안에 하루 안에죠. 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시킬 것이다. 네. 이렇게 장담을 한 바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자, 대통령 당선 확정 직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나눴다. 이런 보도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가 10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6일에 당선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튿날 7일 통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 트럼프는 푸틴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확대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하고요. 유럽의 대규모 군사력을 주둔시키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둘은 유럽 대륙의 평화라는 목표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 트럼프는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속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한 후속 대화에 관심을 드러냈다. 이게 보도 내용입니다. 과거에 이제 트럼프가 비공개적으로 러시아가 점령한 일부 영토를 유지하는 협상을 지지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번 통화에서 뭐 영토 문제를 좀 이야기했다고는 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진 않았고요. 이제 특히나 이제 좀 눈에 띄는 게 러시아의 이 반응이에요. 이제 당초에 트럼프가 승리한 직후에는 그때는 굉장히 냉소적인 반응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지난 6일에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푸틴 대통령이 우리 국가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적대적인 국가의 차기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 계획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엔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푸틴과 이 트럼프의 통화에서는 상당히 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승리를 좀 축하하기도 했고 이 펜실베니아에서의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남자다운 대응이었다. 이렇게 좀 추켜 세우기도 했다고 하고요. 예. 네. 그리고 또 트럼프와 대화할 준비가 됐다. 이렇게 좀 화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러시아는 미국과 강원 양면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 주문과는 달리 지난 주말 사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개전 이래 최대 규모 드론 공격을 주고받았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점점 더 이 드론 공격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이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에 지난 10일에 이제 한 가지 글을 남겼는데 지난밤에 러시아가 145대의 드론을 우크라이나로 출격시켰고 이게 기록적인 수치다. 이 전쟁 발발 이후에 상당히 기록적이라고 할 만한 수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같은 시각에 이제 드론 공격에 나섰는데요.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6개 지역에서 84대의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했고 이 중에 34대는 수도 모스크바를 겨냥한 것이었다. 근데 이게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드론 공격으로 지금 모스크바 세계공항에서 항공기가 좀 우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요. 뭐 대부분의 드론이 뭐 격추가 됐긴 했지만 이게 아무래도 떨어지면서 이제 드론 잔해가 좀 이제 땅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좀 부상자도 좀 여럿 나왔고 화염에 휩싸인 주택도 여러 채 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 잇따르면서 고문으로 악명 높은 러시아 장군 전사했다고 이제 BBC가 보도했고요. 그리고 지난달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다 이렇게 또 전해졌습니다. 사상자 얼마나 됩니까? 네, 이게 최근 들어서 상당히 이제 러시아 쪽 좀 이제 이 부상자 좀 속출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토니 라다킨 영국군 합참 의장이 BBC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0월 한 달간 하루 평균 러시아군 병력 1,500명이 죽거나 다쳤다. 2022년 2월 개전 이후에 현재까지 발생한 러시아군이 이렇게 해서 총 한 70만여 명의 사상자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2년 반 넘게 좀 전쟁을 벌이면서 러시아는 그동안 자국 사상자 수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이게 뭐 아무래도 전술의 일종이기도 할 것 같기는 한데 러시아가 이제 지난달에 개전 이후에 가장 많은 병력을 잃었다는 게 이게 사실 이제 영국군에서만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금 서방 당국자들이 좀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심지어 이제 쿠르스크 지역에서 이제 전투가 좀 더 본격화되면 이때는 더 많은 사상자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아까 이제 트럼프가 이 본인이 이제 집권하자마자 24시간 안에 전쟁 종식시키겠다 이런 이야기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러시아의 영토를 양보하는 조건으로 전쟁을 끝내도록 우크라이나 압박하는 거 아니야? 이 트럼프의 전략이라는 게 그 당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끝낼 것인지 어떻게라는 부분은 설명이 안 됐었는데 이 결국에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러시아가 뺏어간 영토를 그냥 인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 전쟁을 종식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영국군에서는 좀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BBC 인터뷰에서 좀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라다킨 의장은 서방 동맹국들은 필요한 시간만큼 우크라이나 지원에 확보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종전 압박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자, 러시아군과 북한군 수만 명이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한 일부 쿠르스크 지역을 곧 공격할 예정으로 이제 전해졌습니다. 어느 매체가 보도한 거예요? 네, CNN 보도였는데요. 이제 미국 당국자의 발언을 좀 인용을 해서 러시아군과 북한군의 쿠르스크 공격이 임박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5만 명의 러시아군과 북한군이 공격에 나설 예정이다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고요. 북한군은 지금 쿠르스크 지역에서 직접 전투 작전에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벨고로드 지역 등에서 방어 작전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이제 북한군의 무선 통신을 좀 감청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좀 일부 공개가 됐는데요. 이 내용을 들어보면 뭐 하나둘 기다려라. 나 물개 수신, 물개 둘, 물개 하나. 뭐 이런 북한 말이 또렷하게 들리는 겁니다. 근데 다 이제 암호어로 이제 해석이 되죠. 근데 이게 이제 군인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동료를 부르면서 이제 무언가를 지시하고 이런 것들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통신이다. 이렇게 좀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우크라이나 군사령관 단기적으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전투작전에 직접 참여할 것이다. 북한군이. 그리고 그들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도 출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러시아의 중요한 자원이다. 이렇게 좀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최근 3개월 동안 학업 목적으로 러시아 방문한 북한 사람 갑자기 늘었다는데요.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한 5,200명 정도 7월에서 9월 사이 집계됐다는데 아마 학업을 하러 갔을 가능성보다는 이 사람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될 북한군일 가능성 높다고 하네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사이버 도박 문제 심각합니다. 경찰이 1년 동안 벌인 사이버 도박 특별 단속에서 검거된 사람의 절반 정도가 청소년이었다고요. 네,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뉴스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 청소년들 뭐 도박 이 사이트 개설해가지고 심지어 본인들이 직접 운영했던 일단 검거됐다 뭐 이런 뉴스까지 보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충격받았는데 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 범죄 수사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이버 도박 특별 단속을 실시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19세 미만 청소년 도박 사범이 4,715명이 검거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같은 시기에 이 사이버 도박 사범이 이제 검거된 인원수가 9,971명이었는데 47.2명. 그러니까 뭐 100명 중에 47명 꼴로는 이제 청소년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경찰은 이제 청소년 도박 중독 폐해가 커지면서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단속 대상에 청소년을 좀 포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이제 청소년을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별로 이제 그 수요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이제 이게 정말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고요. 검거된 청소년들 보면 17세가 정말 많았습니다. 전체의 38%.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면서 이제 이 도박에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 좀 일단 확인이 좀 됐고요. 특히 뭐 초등학생도 좀 일부 있었고요. 또 성별로는 남학생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뭐 대부분은 다 남학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검거자 대다수가 아무래도 뭐 이제 사이트 개설하고 이런 것들은 좀 일부 사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이제 행위자였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게임을 하는 이제 당사자였던 셈인데 성민 도박 행위자들 대부분이 이제 바카라라는 게임을 굉장히 많이 했다 이런 조사가 좀 나왔습니다. 이 바카라라는 게 이제 카드 2장 더한 수에서 이제 끝자리 수가 9에 가까우면 이기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좀 단순한 게임을 하면서 이제 도박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것으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콘텐츠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 TV 운영자가 결국 붙잡혔다고 해요. 이 소식 좀 짤막하게 정리해 주세요. 네, 이게 사실 누누 TV를 계속해서 이 문체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서비스를 중단시키는 방식으로 네. 계속해서 이제 이 서비스를 막았는데 그 동안은 계속 이제 해외 이 서버가 있다 보니까 이 운영자를 적발하기도 쉽지가 않고 이 서버를 다른 데다 또 해서 만들면 이제 사이트를 또 다시 개설을 하면 사실 이걸 서비스를 중단시키는 계속 이어지는 싸움이 계속됐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 운영자가 똑같은 서비스를 다시 개설을 하면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저작권 범죄과학수사대가 다시 이제 이 적발에 나섰고 결국에는 이 웹사이트 운영자를 검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돈 워리.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이제 확정된 뒤에 당장 증시 주요 종목과 비트코인 가격 요동쳤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당선 이후 경제 흐름 어떻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9월 빅컷에 이어서 기준금리 또 내렸죠. 네, 맞습니다. 뭐 시장에서 이미 예상했던 대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뭐 기준금리 인하했기 때문에 뭐 자본시장에는 사실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은 아니고요. 미국 시장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가 우리 시장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아마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울상이실 겁니다. 일단 국내에 투자하신 분들은 전혀 사실 좋은 흐름이 보이지가 않고 있고 사실 지금 그동안 우리 국내 증시를 눌러왔던 게 딱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이제 금투세, 그다음에 미국 대선, 마지막 하나가 이제 수급적인 측면이었는데 두 가지는 해결이 됐잖아요. 금투세 이제는 폐지한다고 이제는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그 미국 대선 끝났잖아요. 그럼 두 가지가 불확실성이 사라졌는데 이 수급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증시에 남아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 많이 떠났죠. 그다음에 우리 국내 개미 투자자 분들도 이 서학감이라고 해서 일단은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워낙 뉴욕 증시가 뜨겁다 보니까 다 지금 그쪽으로 가셨어요. 미국으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시장 안 좋았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굉장히 그 수급이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좀 힘든 구간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금융시장은 트럼프 재집권은 곧 고금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감은 조금 낮아졌다. 실제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그동안 이제 공약상에서 계속 주장했던 것이 이제 관세였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관세를 높이겠다. 보편적 관세 10에서 20%, 중국 쪽으로는 60%. 이게 실현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요 물건값을 더 많은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겠죠. 세금이 올라가는데 그러면 당연히 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대로 유지되거나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시기에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이 인하 속도를 좀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금리가 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이제는 강달러 기조로 나오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사실상 뭐 고금리 상태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세금을 또 감면하겠다. 아마도 이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감세 얘기도 했었는데 공약사항에 그러면 당연히 세수가 부족해지면 뭐 국채 발행하겠죠. 국채 발행하면 금리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에 실제 이제는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속도가 둔화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시그널에 맞춰서 조금 시장을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번 연준 금리 인하가 장기적으로 또 네. 단기적으로 네. 각각 어떤 효과를 갖고 올까요? 일단은 지금 만약에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대로 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자본시장의 돈이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원래 항상 대선 끝난 다음에 그 공약상에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뉴욕 쪽으로 이제 돈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과연 트럼프 당선인이 강달러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트럼프 당선인이 계속 주장했던 그거였어요. 달러 강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제 수출 경쟁력 회복. 근데 약간 상충적입니다. 왜냐하면 수출 경쟁력 자국 기업이 회복하려고 그러면 약달러 기조를 유지해야 됩니다. 평소에는 계속적으로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강달러, 지금 상황인 강달러로 가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미국의 이제 행정부 중심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약달러를 이제 유도를 할 겁니다. 이건 장기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면은 수출 경쟁력이 살아나고 수출 기업이 이제 자국 기업들이 살아나다 보니까 아마 기조가 아마 그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 이런 그 강달러, 약달러에 대한 부분도 보셔야 되겠고 이게 또 우리나라 환율하고 그대로 또 연관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제 우리 권혁중 평론가님이 미국 상황 아주 좋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대선 이후 상황 보면 뉴욕 증시 3대 지수 네. 사상 최고치 새로 썼습니다. 네. 근데 선거 바로 다음 날 이런 막 큰 폭 상승이 이렇게 흔한 건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흔한 건 아닌데 이번에 워낙 사실 트럼프라는 그 당선이라는 존재가 워낙 핫했잖아요. 그 역대 볼 수 없는 후보였고 그다음 그 공약 사항도 사실상 관세 부분도 굉장히 과거에 없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수혜주라고 보통 얘기하는 종목들이 뭐 사상체대로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자본시장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과거와 다른 사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좀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에서 돈을 빼고 솔직히 요즘에 그 비트코인 뜬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아마 막 뉴스가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게 가격만 오르는 거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요. 비트코인에 투자하신 분들이 또 많이 없어졌습니다. 예치금이 거의 지금 절반가량이라고 과거의 고점 대비 절반가량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다 저기 미국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미국 뉴욕 지수에다가 투자하시고요. 오히려 그 가상화폐 빼고 이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 이것도 다른 사례예요. 그러니까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겠네요, 지금. 뭐 그런 분도 있겠죠. 뭐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지금 제가 금방 보고 오니까 뭐 1억 한 1,400만 원도 지금 돌파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정도로 봤을 때도 사실상 돈의 흐름이 지금 딱 트럼프 당선인과 관련된 종목들만 뛰고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추이를 좀 보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이 이렇게 뜨겁게 반응하는 거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만약에 이제 당선인이 실제적으로 공약상을 이행된다 그러면 이건 주식시장의 악재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막상 이제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할 때까지는 불확실성이 좀 있고요. 그다음 기대감이 항상 이제는 자본시장은 이제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아마 굉장히 조금 좋은 흐름을 이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이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러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런 트럼프와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섹터에 사람들이 관심이 가는가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 돈이 몰리고 있는 쪽은요. 이제 정유 석유화학 쪽이랑 그다음에 건설기계. 왜냐하면 건설기계는 뭐 공약 뭐 평소에 말한 것들을 간다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끝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건 사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건설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조선은 아시겠지만 콕 집어갖고 우리나라의 조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선박 기술이라든지 특히 MRO라고 해서 유지보수 정비 쪽이 있는데 그 유지보수 정비 기술이 우리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군함들도 우리의 MRO 사업에 또 뛰어들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조선업에 대한 분위기는 굉장히 밝고요. 원자력은 뭐 누가 됐든 간에 굉장히 밝은 거였고 그래서 이런 섹터대로 지금 시장을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동차가 이제 보편적 관세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시장에 알려져 있지만 잘 보셔야 되는 거는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가 많은 분들이 이제는 좀 의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반사 이익을 좀 누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압박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중국 전기차가 만약에 압박을 받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전기차에 대한 수혜는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악재만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트럼프 당선이 가상화폐 그리고 금값도 지금 밀어 올리고 있잖아요. 네, 엄청 뛰고 있습니다. 지금 뭐 비트코인은 오르는 게, 근데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게 가상화폐도요. 비트코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도지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만 뜨지 알트코인이 뭐 크게 뛰거나 그러진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왜 자꾸 뛰느냐? 트럼프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자기는 이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략 비축화하겠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규제 완화도 얘기했고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당연히 뭐 당선인이 됐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비트코인이 뜰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겠고, 규제 완화가 된다 그러면 훨씬 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수혜가 몰릴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일론 머스크가 아주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도지파인이라고 도지 파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지코인에 대한 아버지가 이제 일론 머스크인데 당연히 뭐 도지코인이 오늘도 지금 방금 보고 왔는데 10% 이상 또 뛰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것만 뜨지, 이게 여러분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게 다 뜨는 건 아니다. 착시 현상은 경계해라. 그럼요. 네. 자, 지금 일론 머스크 얘기하셨고 이제 코인 얘기하셨는데 테슬라 주가 상승 많이 됐죠. 얼마나 올랐어요? 지금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뭐 뉴욕 시장에서는요 뜨거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요. 지금 뭐 계속적으로 뭐 5% 이상씩은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본다 그러면 확실히 이제는 테슬라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게 썰들이 많습니다. 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당선인을 밀었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결국에는 규제 개혁이거든요. 이런 규제 개혁을 통해서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규제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연방정부에 대한 이런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아마 모험을 한번 올인을 했다라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을 완성시킨다 그러면 그 FSD가 완성이 된다 그러면 뭐 더더욱 기대 성장치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돈이 또 그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이런 어떤 현상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잘 또 읽으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규제 개혁 일론 머스크 얘기하셨는데 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당선인으로부터 정보 효율성위원회 위원장 자리 제안 받았습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그냥 전체 연방 정부의 그 재정과 성과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쓸데없는 일에 돈을 썼는지, 그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럼 일론 머스크는요 재력 있죠. 근데 인기도 높습니다. 민심도 갖고 있어요. 거기에 없었던 이제 권력까지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돈 있는 사람이 권력까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너무한데. 이게 너무 무서운 겁니다. 과연 일론 머스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재력과 권력까지도 갖게 됐다라는 것. 그래서 향후 어떻게 행보를 할지는 이제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해리스 수혜주로 꼽혔던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는 지금 울상이라는 얘기도 들어있고요. 자, 그럼 이 대목에서 환율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최근에 1,400원대 찍었어요. 환율은 왜 오른 건지, 언제까지 이 기조가 유지가 될까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달러는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환율이 일단 우리나라의 시장이 안 좋은 거는 환율이 오른다 그러면 수입물가가 오르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물가 상승에 이바지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환율이 오르는 거 안 좋은데, 근데 왜 환율이 지금 오르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이제 공약대로 간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강달러 기조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관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금리 인하 속도가 둔화될 것이고 강달러가 기조되고, 강달러가 기조된 거는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적으로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제 간다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달러를 유도한다는 거죠. 이거 장기적으로 본다. 단기적으로는 강달러지만은 약달러 유도. 그렇죠. 왜냐하면 자국에 대한 수출 기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분명히 이제 약달러를 유도할 겁니다. 행정부에서. 그건 이제 장기적인 내용이고,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지금 1,400원 우리나라는 지키기 위해서 지금 나서고 있는 부분,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은행이 이제 28일 날 금융통화위원회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제 강달러 상황, 한국은행 금리 인하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있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한은 총재가요.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그 네. 기준금리를 결정했을 때 환율은 고려사항이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고려사항이 된다. 왜 그러냐면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뛰는 거예요. 네. 환율이 뛰는 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뛰거나 낮아지는 게 문제인데 지금 급격하게 뛰다 보니까 문제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고민이 필요한 거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라고 본다 그러면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는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고요. 더더욱 환율이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고민스러운 거고 그렇다고 동결하자니 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해서 선제적으로 사실상 경기 부양에 좀 나서줘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이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시장에서는 동결을 예상하고 있지만 저 개인적 생각은 경기 둔화가 제가 봤을 땐 조금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경기 둔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뭐 동결을 지금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트럼프도 승리했지만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 상원 모두 장악하게 됐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어떤 시나리오 예상할 수 있을지 짤막하게 좀 정리해 주세요. 일단 뭐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했던 것에 힘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뭐 상하 의원을 다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에서 탄력을 받을 거다.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투자 쪽으로 돈이 몰릴 겁니다. 뉴욕 시장 쪽으로. 그리고 비트코인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주위에서 돈 벌었다 하신 분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럴 때 절대 포모에 휩쓸리지 말아라. 한마디로 나만 소외될 것 같고 내가 이걸 안 해서 돈을 못 벌었고 내가 이걸 안 해서 난 가난해졌어. 이런 마음이 분명히 드실 거예요. 절대 그런 거에 휩쓸리지 말고 본인의 투자 철학대로 투자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남이 돈 벌었다고 그런 거는 남이 돈 번 겁니다. 예, 비트코인 지금 올랐잖아요. 엄청 돈 벌었다고 또 부는 분들이 나올 거예요. 뭐 언론에도 나오고 뭐 게시판에도 나올 텐데 진위 확인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분인 거고 나는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모에 대한 아마도 나만 도태될 것 같은 두려움에서 이런 거에 절대 휩쓸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망할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대부분 그렇게 되면 손절하시거든요. 내가 투자할 때가 손해 나면은 그럼 절대 손절하면 또 돈을 못 번다 보니까 절대 자기의 투자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과 누구 뭐 돈 벌었다고 해서 따라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 단기적으로 지금 너무 폭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의 철학에 따라서 투자 철학에 따라서 소신에 따라 투자하라는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문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0195님이 전종칠 진행자님의 또렷한 발음 언제나 들어도 반가운 목소리. 뉴스레터께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집에 딸아이가 올해 수능을 보는 고3 수험생입니다. 한수진 학생이네요. 화이팅하라고 한 말씀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해주셨네요. 한수진 학생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갈고 닦은 실력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실력 다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 퇴근길 오늘의 끝곡은 윤상의 한 걸음 더 들으시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